한국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날이 정말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숨이 턱턱 막힌다, 이런 표현이 저절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숨이 턱턱 막히는 괴로운 순간에도 시간은 부지런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낮이 지나면 선선한 저녁이 오고요. 무더운 여름이 가면은 시원한 가을이 오듯이 말입니다. 조금 힘겨운 날들이 가면은 한시름 놓는 날도 꼭 오지 않습니까? 그래, 자, 올해도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여름날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곡 김범수입니다. 지나간다. 감기가 언젠간 낫듯이 열이 나면 언젠간 식듯이.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덥다. 맞아요. 네, 저희 스튜디오는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네. 뭐 기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밖에서는 진짜 숨이 막힐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요즘은 네. 어디 가나 그 얘기해요. 일단 방으로 들어오면 에어컨을 네. 켜서 시원한데 밖에 일단 밖과 안이 온도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많이 나죠. 들어오는 순간부터 너무 더워. 한숨부터 먼저 나가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여름이 뭐 막상 닥쳤을 때는 아이고 더워라 하지만 어느새 보면은 지나가더라고요. 맞아요. 작년도 항상 네. 전년 대비 굉장히 더웠다, 뭐 역대 최고 온도를 기록했다, 네네. 이렇게 하는데 또 지나가다 보면 저희들도 다 그냥 무사히도 여름을 잘 버티고 지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올여름이 이렇게 더 유난히 덥게 느껴지는 건 이 전 세계적으로 물가도 많이 올랐죠. 에너지난도 심각하죠. 맞아요. 뭐 전쟁의 그런 소식도 들리죠. 에어컨 그래서 마음대로 켜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더 더운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전 같으면 네. 더우면 그냥 뭐 에어컨 켜면 되지 이랬는데 요즘은 집집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코로나 시기를 버티면서 사실 힘든 부분도 있다 보니까 네. 작은 지출도 좀 알차게 써야 된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 덥지 않으면 에어컨을 켜지 않고 네네. 네, 구체제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또 이뿐만 아니라 저희를 계속 마스크를 또 착용을 하고 있다 네. 보니까 그런 부분과 여러 가지 방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저 어려운 일들, 네. 그래서 더 유난히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우리만 겪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보자, 우리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용기 가지면 이 더위쯤 뭐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작년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작년도 너무 더웠는데 네. 지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더웠던지 안 더웠던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런 힘든 시간도 다 지나고 나면 아마 추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행복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장범철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파업이라는 글인데요. 전춘하 교수님이 소개해드립니다. 나는 전에 상해에 있는 영국 국제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내가 그 학교를 떠나기 반년 전부터 월급이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연속 2달이 지나도록 월급이 발급되지 않았다. 학교 이사진이 믿음성 없는 해석과 반복되는 지키지 못한 약속 때문에 나중에는 설마 했던 파업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처음에는 중국 국적이 조교들이 파업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제 시간에 출근했다가 온 하루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퇴근 시간을 기다려 퇴근하곤 하였다. 비록 마음씨 착한 몇몇이 한국 부모님들이 조교로 자진하여 수업을 돕기 시작했지만 영화에서만 볼 수 있을 것 같은
믿기 힘든 황당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서 학생들이 하나둘씩 전학하면서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사진은 계속해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뒤이어 청소를 책임진 직원들과 학교 버스 직원들이 파업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올 수가 없었고 청소는 교원들과 행정 직원들이 시간을 짜내서 해야만 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학하게 되었고 월급을 받지 못한 부분적 교원들은 영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국제학교에서 일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하였다. 일이 이렇게도 엉망이 와중에 학교 내부에서는 또 권력 다툼이 생기면서 학교 행정은 거의 마비된 상태였다. 우리 학교는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를 포함한 2살부터 17살 연령 단계의 20여 개국 국적의 아이들이 학습하고 있었다. 한때는 상해에서도 손꼽히는 유명한 국제학교였었는데 세상 일은 참 알 수 없다더니 이제는 곧 문을 닫게 된 것이다. 병원하고 학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종교처럼 믿던 한 상해 직원이 뜻밖의 결과에 자신이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라고 자아비하를 했다. 마지막 수업이 있던 날 나는 휴식 시간에 놀이터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즐겁게 뛰노는 유치원 어린이들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햇살이 눈부신 맑게 개인 날이었다.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 학교를 내일부터는 올 수 없는 것이다.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3살짜리 딱 친구인 에스파냐 여자애하고 영국 여자애가 나중에 엉엉 울면서 갈라지는 것을 볼 때 나는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학교 이사진에 화가 났으며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참 못된 짓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네, 중국 кел림성 연길시 장범철 씨가 보내오셨던 파업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 글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상해에 있는 영국 국제학교에 근무한 적이 있으신가 봐요. 네. 네. 상해 같은 베이징이나 상해 같은 이 대도시에는 네. 다양한 국가 친구들이 오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국제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또 근래 와서 중국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한국 학교 차렸다 한국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 학교를 원하는 중국 학생들 포함한 다른 나라 학생들도 또 주재원 그 자식들도 와서 공부하기 때문에 네. 국제 학교 하면 사실 굉장히 좋다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전 교수님께서도 국제학교에 직접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또 그 직장 동료분들이 이제 학교에 있다가 나중에 상해랑 베이징에서 국제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국제학교는 일단 이 친구 대부분은 명문대, 중국 내에서도 명문대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미 국제에서 굉장히 위상 높은 대학교를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영어 수업을 필수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영문과 나왔으니까 네. 대학교 교수님들을 초빙을 해서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페이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부담하는 교육비는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서 국제학교가 망할 수 있을까? 글을 읽으면서도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네.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고 조교들이 파업을 하고 이어서 청소하는 분들, 버스 기사분들 이렇게 도미노처럼 계속 이렇게 파업이 연결이 되다 보면 사실 가장 피해를 입는 게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조교들이 파업을 하면 행정이 일단 멈추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 선생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이 선생님이 강의를 잘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행정 업무하는 분들도 학교에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파업하면 네. 거의 학교가 어떻게 보면 행정으로 마비 상태 되니까 그렇겠네요. 선생님들도 자기 강의 외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잘 모르죠. 그리고 학부모와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제 단절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아마 이런 일들은 많지는 않는데 네. 종종 이제 외국 기업에서 중국에서
뭐 어떤 그 자금적으로 학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뭐 또 다른 투자하다가 뭐 돈 부분에 문제 생겼다 이런 네.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한국이나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월급이 안 나오거나 임금 인상 이런 문제로 파업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만은 중국에도 이렇게 파업을 하네요. 중국에서는 이제 주로 파업은 많지는 않는데 네. 근래 와서 종종 뉴스로 제가 이제 지금 접하고 있는데 뭐 보통은 이제 외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네. 이제 국내인들과 그 외국 기업에 있는 근무자분들이 대부분은 기업이 탄탄하면 문제 없는데 네네. 잘 가다가 기업에서 어떤 자금이 잠깐 끊어지면서 그 임금 뭐 연체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연금 인체에 대해서 그 안에서 파업을 합니다. 한국처럼 밖에 나와서 막 이렇게 데모하고 네. 투쟁하고 이렇게 마이크 그러진 들고 않고. 이런 네. 파업이 아니라 이 안에서 파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학교하고 뭐 교사들이나 뭐 일하는 임직원들 간에 어떤 합의가 되면은 바로 또 복귀가 되겠네요. 그렇죠. 파업은 그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아까 편지에서도 보면 조교들이 출근을 하고 예, 예. 일을 안 한다잖아요. 그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파업이죠. 네. 자기 자리 지키는데 시키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들 안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이 바로 이제 협상되면 가능한데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는 방해로 이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파업하고 조금 다른 정도의 파업 이렇게 네. 보면 됩니다. 만약에 파업을 해서 이제 수업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만약에 잘 해결되고 나면 나중에 보충 수업하고 또 제자리로 돌아가겠네요. 그렇죠. 만약 이제 잘 해결되면 당연히 학생들이 학비를 냈기 때문에 네. 그 학비에 부합하게 학생들한테 정당하게 보강하든지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파업이 계속 파업을 뭐 이어가서 나중에 정말 문을 닫게 된다. 네. 그러면 물론 이제 보강 못하겠지만 교육비 환불이나 이거는 잘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처음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앞으로 글을 보내주신 중국 길림상 연길시의 장범철 선생님.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참 그 뒷얘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잘 해결이 됐을까요? 다음 편지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원중이 노래합니다. 바위섬.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의 채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은 중국 요녕성 심양시 남종화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슬픈 이야기를 더듬어 봅니다. 저는 중국 길림성 연길현 용신구 대신촌 대신튼 한옥 초가집 짚을 써는 작두칸에서 1939년 5월 8일 새벽에 남아로 태어났습니다. 생모는 산후병으로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어린애를 할머니 품에 두고 돌아오지 못할 저 세상으로 가버렸답니다.
할머니 품에서 동양젖을 먹으면서 3살 애로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던 해. 감자골에서 새엄마가 우리 집으로 시집 옵니다. 잔칫날 큰 상을 3살 애와 새엄마가 같이 받았답니다. 새엄마는 시집 온 지 2년 만에 몹쓸 병에 배아와 함께 사망하셨고 할머니도 연달아서 6살 저를 두고 저희 곁을 영원히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누구 소개로 어린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혼한 새엄마를 맞아들였습니다. 새엄마는 마음씨가 곱고 자봉침을 유난하게 잘 다스리는 재간으로 오는 첫날 저에게 새옷 한 벌 만들어서 난생 처음 개구장이 몸에 입게 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에 행복함을 불러온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약 같은 엄마 품에서 세상에 부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큰 집, 작은 집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때 작은 아버지와 마음씨 고운 새엄마는 아들을 얻으려고 가짜 이혼을 하고 3살 아이가 있는 새엄마를 받아들여서 매일 불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3살 아이의 새엄마는 자기 아이만 안고 돌며 인정머리 없이 세상사를 모르고 마을 이웃과 친척들과 발길을 멈출 정도로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소를 기르고 67살부터 농사일을 했는데 어린 몸으로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살아왔습니다. 하루 온종일 일하고 저녁 무렵에 배가 출출해서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려고 불이 나게 달려와서 밥을 재촉하니까 저녁밥이 아직 멀었으니까 조금 기다려서 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 10여 분이 지나 아버지가 오니까 밥과 국사발을 올리면서 아버지가 큰애는 밥을 먹었느냐고 물으니까 밥을 먹고 잔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을 들으니 나도 모르게 옷 한 벌 만들어 입히던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가 그리워지면서 서러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요. 라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아, 참 어렵게 성장을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기 때부터. 어머님도 네. 너무 일찍 돌아가시고 너무 서러웠겠습니다. 이 글만 봐도 네. 그 시기에 물론 이제 다 좀 형편이 좋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배고픔보다 사실 더 서럽잖아요. 그렇죠. 배고파 하루 종일 네, 일하고 와서 일을 밥을 하고 와서.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 말 엿듣게 되면 먹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지만 얼마나 그 슬프겠어요. 그렇죠. 밥을 먹고 자고 있다고 했는데 일어나서 밥을 먹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또 이 나이는 뭔가 그래도 세상 물정을 좀 아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언제 내가 밥 먹었어요 이러면 또 어른들 간에도 어떤 다툼이 네네.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참고 이제 자야 되는 상황인데 왜 그럼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어린 시절에 입었던 마음의 상처는 사실 평생이 가도록 잘 지워지지 않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뭐 그 자기가 겪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TV도 자주 나오는 이러는데 네. 아이들 보면 특별히 나이가 어렸을 때 중학교 전까지 받은 어리면 어릴수록 어떤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가 정말 오래도록 가고 그거 풀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 다른 걸로 튀어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지금 80대 됐는데 17세 나이 때면 벌써 60몇 년 전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글로 쓰는 걸 보면 네. 정말 그때 당시 그 서러움이 정말 계속 기억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남정화 선생님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 아주 오랜 애청자시거든요. 꾸준히 글도 보내주시고 또 퀴즈 한마당에 정답도 열심히 보내주시고 네. 네. 근데
잘 성장하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그 네. 어릴 때 그렇게 어렵게 살면 사실 미움으로 자라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는 네. 어렵게 자랐으니까 난 좀 나만 생각해야지 이기적인 이런 사람도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저희 이제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 글도 보내주시고 네. 또 퀴즈 한마당은 사실 쉽지는 않는데 그걸 또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반영한다는 건 엄청 애청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랫동안 저희 프로그램 애청해 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어린 시절에 가슴 아팠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서 글을 쭉 써보내 주셔서 어쩌면 그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가 조금은 겉으로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좀 치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저희들이 네. 이제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 말로 공유를 하거나 네. 글로 쓰게 되면 그게 자기 스스로 치유를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네. 바로 그런 경우잖아요. 모르는 의사한테 가서 내 마음의 거를 치유하는데 의사는 사실 약을 주지 않았는데 들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네. 내가 스스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치유가 많이 된 것 같아서 진짜 또 어떻게 보면 또 애청자라 하니까 또 네. 짠하네요. 그렇죠. 남정화 선생님처럼 누구에게도 참 말하기 힘들었던 얘기들이 어쩌면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 나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렇게 좀 마음의 상처 같은 거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 행복우체통에 마련하니까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항조가 불러주는 거짓말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풍성한 문화 행사 관련 소식이 많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에서 K-팝 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다면서요. 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르술탄에서 살렘 K-팝 페스타라는 콘서트가 지난 18일 열렸습니다. 네. 한국문화원이 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주최한 이번 공연에는요.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인기가 높은 한국 드라마, 그 여러 드라마들이 이제 방영되는데 그 드라마들의 OST를 부르고 또 가창력이 뛰어난 걸로 유명하죠. 가수 백지영 씨와 그리고 한국의 인기 걸그룹 BBG 그리고 2017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렸던 아스타나 엑스포 한국의 날 기념 행사에 출연했던 K-팝 보이그룹 하이라이트가 화려한 퍼포먼스와 노래를 선보이면서 객석의 뜨거운 호응과 갈채를 받았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관객과 이제 아티스트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가수 백지영과 하이라이트에게 물어봐 이런 무대 행사가 있었고요. 이번 콘서트는요. 그 최초 티켓 판매 때 표를 구매하려는 동시 접촉자 수가 아주 급증해서 네. 서브가 2번이나 다운될 정도로 카자흐스탄 내 K-팝에 대한 큰 관심과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요, 티켓 구매자들에게 공연 포스터와 또 출연 아티스트들의 사진으로 디자인된 특별 기념 티켓을 그 방문객들에게 지급을 하고 또 라이트 스틱 등 이런 기념품들도 이제 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네. 한편 공연 전 사전 행사로요.
오징어 게임 속에 등장하는 달고나 뽑기 체험, 그리고 그 전통놀이인 그 투호, 그리고 제기차기, 뭐 이런 체험존들이 이제 운영되었고, 예. 이 더불어 한국관광공사 알마티 지사에서 설치 운영한 한복체험, 그리고 한국 포토존에 그 방문객들이 또 많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겨루는 퀴즈 대회도 있었다면서요? 예, 지난 20일 저녁 그 수도 누르술탄에 있는 한식당 그 카카오덕에서 2022 퀴즈 온 코리아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카자흐스탄 이제 각 지역 예선을 통과한 본선 진출자들은요, 그 사전 행사로 그 카카오덕에서 한식 체험을 한 후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지리, 정치, 경제, 그리고 한국과 카자흐스탄 관계 등 그야말로 아주 다양한 분야에 대한 문제를 놓고 개인전과 팀전을 펼쳤습니다. 퀴즈온 코리아는요, 전 세계 한류 팬들의 이제 퀴즈 서바이벌인데요. 네. 한류의 확산과 문화 외교를 위해 KBS와 외교부가 공동 제작하는 글로벌 한류 퀴즈 쇼이죠. 이번에는 7개의 키워드로 한국에 대한 지식을 물었습니다. 네. 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를 넘었다. 맞으면 O, 뭐 틀렸으면 X. 정답은 X이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이제 67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현지 학생들은 한국이 뭐 세계에서 한 12위의 총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도 뭐 21년 기준으로 약 한 3만 5천 불에 달한다는 것들은 공부를 좀 한 학생들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70년 전에는 지금 현재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가난했다라는 걸 알고 있는 학생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틀리는 학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이제 10,000불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편 이번 그 퀴즈 대회는요, 대회 직전 간식 체험 시간에 참가자들이 장기자랑을 하는 등 정말 축제의 한마당이었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 퀴즈 한마당이란 코너가 있거든요. 이 코너를 잘 들었으면 많이 맞출 수 있었을 텐데요.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시에 있는 사할린 한인 문화센터에서 머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얼마 전에 사할린 중한인협회와 유흥사할린시 문화관광센터가 공동으로 야생식물 축제 일환으로 머위의 날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머위는 우엉인데 사할린에는 머위가 좀 큰 편입니다. 이날 30명의 시민들이 사할린 한인 문화센터를 찾아 머위 요리법을 배웠고 한민족 문화를 접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요리 경험이 많은 한정자 시한인회 회원이 우엉 무침, 볶음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는데요.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았고 잘 따라했습니다. 요리 강연이 끝난 후 한국 무용, 사물놀이 작은 공연도 보고 밥과 반찬으로 차려진 밥상도 받았습니다. 사할린 사람들은 한인 동포들이 하는 나무를 좋아합니다. 역사적으로 사할린 한인들이 가라후토 시대부터 야생식물을 많이 채취하고 요리했습니다. 그중 고사리, 고비, 모위, 동리나물 등입니다. 사할린에서 이 식물들을 주로 5월, 6월에 산과 강가에서 씁니다. 특히 모위 같은 경우 러시아 다른 지역에 비해 사할린 모위는 아주 큽니다. 모위 잎과 뿌리 말고 줄기로 요리를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한식
그 중에서도 특히 나물 요리에 푹 빠져 있습니다. 네,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그리고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문화관광센터가 공동으로 야생 식물 축제 일환으로 머위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모여서 머위 요리법도 배우고 한민족의 문화까지도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리 강연이 끝난 후에는 한국 무용 또 사물놀이 같은 작은 공연도 보면서 그때 마련한 밥과 반찬으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다고 하는데 사할린 사람들이 한인 동포들이 하는 나물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고사리, 고비, 머위, 동이나물 이런 것들이 5, 6월에 산과 강가에서 많이 자라기 때문에 나물을 만들어 먹는다고 하는데요. 사할린에서도 한류가 이제 음식까지도 환영을 받고 있구나 하는 건강한 나물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아직 준비 안 하고 뭐해? 안 가면 안 돼. 왜? 어디 아파? 아픈 건 아니고 비가 와서 그렇지. 당신은 비만 오면 왜 그렇게 맥을 못 쳐? 아유, 그러게 말이야. 오늘은 안 가면 안 돼. 얼른 준비해. 알았어. 그러고 가려고? 응. 화장이라도 좀 하지. 귀찮아. 아유, 진짜. 근데 그 신발은 또 뭐야? 이거? 할머니가 주신 거야. 비도 오는데 그걸 신으려고? 응. 비 올 때 신는 신발이래. 요즘 누가 그런 걸 신는다고 그래? 그거 대신 장화 신어, 장화. 왜? 내가 이 신발 신어서 창피해? 아니, 창피한 게 아니라 할머니가 물려주신 건데 잘 보관해야지. 듣고 보니 그러네. 그건 잘 모셔두고 이 장화 신어. 이거 신고 싶은데. 근데 이거 생각보다 무겁네. 거봐. 그러니까 이거 신으라고. 그럼 이건 어떡하지? 잘 닦아서 여기 이 장식장에 보관해. 그래야겠네. 얼른 안 오고 뭐해? 할머니가 주신 이 신발 닦고 있잖아. 아이고, 오늘 가긴 글렀어. 아이고. 비가 오는데 장화 대신 할머니가 물려주신 이 신을 신겠다고 하네요. 그러게요. 요즘에는 이걸 거의 안 신지만 예전에는 비가 올 때면 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것은 나무를 깎아서 만든 신발인데요. 비 오는 날 진 땅에서 신기 위해서 굽을 높게 했습니다. 이것은 상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신었는데요. 굽이 높아서 비나 눈이 올 땐 좋지만 무겁고 활동적이지 못해서 말을 탈 때나 먼 길을 갈 때는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격지, 목극, 각색, 목리, 목회 등으로 불리다가 조선 말기에 이것으로 통칭이 됐습니다. 지방에 따라서 남악계, 남옥계, 나무신, 목신, 토막신, 남박신 등 다양하게 불린다고 합니다. 조선 중기 이후에 많은 기록과 유물에서 이것을 찾아볼 수 있는 걸로 봐서 그 시절 이것을 많이 신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굽이 있는 것, 굽이 없는 것, 굽에 징이 박힌 것 등 다양하고요. 다양한 나무로 이것을 만들었는데 특히 오동나무와 버드나무로 만든 것을 제일로 쳤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나무를 파서 만든 신을 말하는데요. 비 오는 날 진흙 땅에서 신기 위해서 목재를 깎아서 만든 굽이 높은 신입니다. 옛날에는 비 오는 날이면 비바람과 물 웅덩이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삿갓과 이것을 챙겨 신곤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남악신, 2번 설피, 3번 꽃신.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걸 신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책에서 비가 오면은 이걸 신었다 이런 것과 그림을 보기는 했어요. 가난한 선비들이나 서민들이 예전에 이걸 많이 신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신발 하면은 딸깍바리가 먼저 떠오릅니다.
딸깍발이란 신이 없어서 마른 날에도 이 신을 신었는데요. 이 신발을 신고 걸으면 딸깍딸깍 소리가 난다고 해서 딸깍발이라고 했다는데 특히 남산골의 딸깍발이 선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동포 여러분은 비 오는 날 혹시 이걸 신어보신 추억은 있으신가요? 이것에 얽힌 얘기 또 비 오는 날의 추억 행복 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또 행복 우체통에 사연도 가득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 시간에 계속 한진 작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희곡과 소설을 쓰면서 이 레닌 기치 기자로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주필을 맡은 적도 있다면서요? 예, 한진 작가는 사실 1963년에 그 러시아 중부도시 바르나울에서 카자흐스탄 크슬로르로 이주해서 1년간 그때 레닌 기치 기자로 일한 적이 있죠. 네. 문학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고려극장으로 들어가서 계속 극작가로 일을 했는데 1991년 6월부터 한 넉 달 가까이 고려일보 그때 주필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 한참 후네요. 예, 그렇죠. 사실은 예. 극장에 이렇게 몸담고 있었는데 네. 그분은 이제 극작가로서 평생을 이렇게 사실 작정이어서 신문사는 이제 여러 그 문학 작품이나 여러 가지 작품 투고는 했지만은 기자로서 일은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네. 이분이 그 고려일보 주필을 맡게 된 것은 이런 그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이제 맡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그 고려일보가 이제 그 신문이 바뀐 것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고려일보는 1991년에 고려일보로 바뀌었고 그 전까지는 제호가 레닌기치였습니다. 네. 그런데 레닌기치가 제호를 1991년에 고려일보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 사실은 논란이 있었고 또 바뀌게 된 데에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1990년에 들어오기 전에 1988년 이후에 사실은 이제 고르바초프 들어서고 개방되면서 그 전까지는 소비에트 정권의 모든 어떤 상호나 어떤 기관의 명칭에 레닌이 이렇게 이름이 붙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려 모국어 신문사도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레닌기치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네. 당시에 이제 그걸 탈피하는 분위기고 이런 이념적에서 지향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고려일보뿐이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이 레닌이라는 이름을 버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일보도 그때 과감히 이 레닌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싶어서 네네. 명칭을 고민하다가 레닌기치를 버리고 고려일보로 전환을 했는데 또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레닌이 붙었을 때는 소련 공산당 기관지였습니다. 그 신문들이 공식적으로. 네. 그리고 당시에 모든 신문이 그 당의 기관지였지 개인 신문은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때 고려일보로 전환하면서 이제는 자유신문 어느 기관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고려인의 어떤 마음과 이익과 고려인들의 그 삶을 대변할 뿐이다 해서 자유신문으로 선언을 해가지고 국가기관에서 떨어져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 신문의 이사장을 한진의 동료인 허진이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 거주하는 데가 모스크바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예. 카자흐스탄까지는 비행기로도 5시간이 걸리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믿고 맡길 분이 동료밖에 없죠. 그래서 동료 한진에게 제발 맡아달라고 사정을 해서 이분이 맡게 됐던 겁니다. 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고려일보로 바뀌면서 주필을 맡게 됐군요.
예. 네. 그럼 주필을 맡으면서는 얼마만큼이나 활동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한진 작가가 내키지 않았지만은 그 친구의 부탁으로 맡았는데 네. 일을 해보니까 한진 작가는 이게 너무나 맞지 않다는 걸 알았죠. 왜 그러냐면 예. 그 당시 이 극장의 극작가로 있을 때는 순회 공연도 다니고 또 이렇게 작품을 쓰는데 이렇게 시간에 특별히 이렇게 얽매이지는 않았죠. 네. 본인이 늘. 그런데 신문사는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나가고 또 문학 작품만 하시던 분이 여러 가지 그 어떤 정치, 경제, 사회면 여러 가지 기사가 이런 게 마음에 들지가 않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이렇게 고심을 하다가 나중에 다른 적절한 주필을 이렇게 찾아내고는 네. 바로 물려주고 그해 9월 23일에 그러니까 넉 달이 채 안 돼가지고 네네. 예, 그 주필을 그만뒀습니다. 뭐 한진 작가 아무래도 주필로 활동하기에는 좀 힘들었겠네요. 힘드셨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또 힘들었던 게 그 아까 제호가 바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제호가 바뀌었지만은 그 레닌기치라는 그 이름이 수십 년 써왔고 또 그랬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는 이 고려인사의 지식인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옛날 향수에 젖었던 분이나 네네. 그 소련 체제를 확고히 믿었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많은 어떤 그 의문을 제기하고 서신을 보내고 이것에 대해 토론을 제안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한진 작가는 고려일보로 바꾸는 게 이게 맞다는 이 확고한 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네. 우리가 새 출발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는 어느 당의 기관지도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직접 쓰신 글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고 섭섭했던 이런 문학 동료나 이런 분들은 네.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해명을 요구하고 이래서 굉장히 한진 작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이렇게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환영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셨네요. 그러니까 그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네. 그 패러다임이 죽어야 끝난다고. 그래서 네. 그 예전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이 말 그대로 사고방식을 전환하면 예전 패러다임이 죽는 거죠. 그런데 네. 그걸 버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은 그것에 대한 끝까지 그런 그 어떤 애착이나 생내적인 어떤 그게 옳다는 그 확신 이런 게 그 변할 수가 없었던가 봐요. 그렇지만은 지금 보면은 당연히 바꿔야 됐던 거죠. 네. 지금 이게 레닌기치라고 하면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관장님께서도 그 고려일보에서 활동을 좀 하셨지 않습니까? 네, 저도 고려일보에서 기자로 한 4년간 일을 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네. 이제 일을 하면서 그 내용을 알게 되죠. 그리고 저는 이제 고려일보에서 일하는 게 그 좋았던 게 네. 신문사에서 일을 함으로써 비로소 고려인들의 어떤 그 깊은 네네. 사회, 문화, 정치 여러 가지 현상들 또 고려인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네.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우리 고려인 동포들도 진짜 많이 만나셨겠네요. 그때 많이 만났죠. 당시에 고려인들이 이렇게 어떠한 문제로 찾아와서 이렇게 호소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신문사뿐이었습니다. 네. 극장에는 연극을 구경하는 것이었지 그것이 아니고 신문은 독자 투고도 받고 여러 가지 그 논쟁도 있고 하니까 네. 그 신문에 이렇게 투고하고 또 어떤 마음에 안 든 지면이 있으면 와서 이렇게 항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을 저도 많이 봤죠. 네. 그때 혹시 아직도 기억에 남는 우리 고려인 동포분이 계시면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기억에 남은 게 여러 가지 그 다른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썼던 글을 가지고 네. 이제 또 그 편지를 써가지고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했던 분이 있었는데 네. 제가 당시에 이 고려인들의 그 관혼상제를 보면은 그 상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네. 붉은 천에 이렇게 그분의 그 직함을 쓰는 그 명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를 그 단상을 사실은 이게 뭐 내용의 정확성보다는 저의 느낌을 쓴 건데 마치 이제 시골에서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이
우리는 일을 이렇게 해왔는데 그 틀린 부분도 있을 거니까 좀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없냐. 네. 편지를 저한테 직접 보내셨길래 네. 제가 우리나라에는 향교에 네. 연락을 해가지고 정확한 답을 받아서 또 알려드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네.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나네요. 우리 문화에 굉장히 목말라 하셨던 고려인 동포들의 어떤 삶도 거기서 느낄 수가 있네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문화를 상당히 잊어버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핵심 문화, 네. 우리의 음식과 이런 핵심되는 것들은 정말 이렇게 잊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을 네. 해왔습니다. 그래서 코리아인들의 어떤 홀레나 또 돌잔치 네. 그리고 환갑잔치, 우리는 지금 사라져버린 환갑잔치나 또 상례 제례 이런 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 옛날에 지켰던 전통을 고수하고 예.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한진 작가가 고려일보의 주필을 맡을 당시 그리고 고려일보 제호 논란에 관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인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